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주가가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젠슨학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AI 생태계 확대를 강조하자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1.5%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리콘2의 주가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리콘2가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우위로 호실적을 이어갈 거란 증권사의 전망에 매수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되고요. 실리콘들은 계속되는 수급이 포착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CCX가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터치하고 20%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5%의 상승률을 나타내는데요. 경영권 분쟁이 현대표 측의 우세로 전개되는 가운데 양자 컴퓨터 사업 진출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현재는 풀이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에 성공하긴 했었지만요. 어제 과대낙폭주였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의 수급이 들어왔다가 현재는 그마저도 힘이 빠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수급은 좀 부족하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습니다. 오전장 기준으로도 거래대금이 3조 원가량밖에 되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비교적 조용한 수급적인 시장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도 약간의 변동은 있었는데요. 오늘도 오후장에 맞는 다양한 전략들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뉴지스 코너는요.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시장 전략들 함께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좀 대표님이 보시는 시선에서 이 강등에 관한 이유들도 좀 짚어보고 싶고 이게 이제 어떤 시장의 반응을 일으킬지에 관한 시나리오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AAA에서 AA로 강등이 됐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2011년도와 2023년도에 각각 두 차례가 있었고 이번 세 번째 강등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세 단계를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평가 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 세 군데에서 각각 시차를 두고 AAA에서 AA로 신용등급을 하향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영아,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국내는 AA이죠. 맞습니다. AA이고요. 네. 이제 AA도 안정적, 긍정적인 이제 평가가 좀 다른데 일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BBB 등급 정도 되고요. 중국이 A 등급 정도 됩니다. 국가의 신용 등급이 왜 중요하느냐면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가상금리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부분 신용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체감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자분께 느끼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적인 시장의 측면에서 흐름을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왜 현 시점에서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 과거에도 피치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지만 왜 딱 이 시점인지라고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서서도 2011년도와 23년도에 신용등급 감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바로 직전에 앞두었거나 또는 협상 바로 이후에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 6월 정도 선에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미국에서 이번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부분은 미국에서 원활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달러를 찍어내려면 비슷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활한 채권 발행을 위한 과정에서의 신용등급 하향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너무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신용등급과 채권 발행과의 관계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주식시장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큰 축은 채권 시장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끌고 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파생 시장도 있고 상품 시장도 있고 주식 시장이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채권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주식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강등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에도 이러한 현상들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채권 금리 수준에서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후에 6월 중순 정도에 저는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이 원활하게 타결될 때에는 다시 금리가 내려가는 하향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주시장은 요 시점에, 그러니까 금리가 고점 찍고 꺾이는 시점에서의 상황에서 상승으로의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 부분을 가져와서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6월 중순까지의 시장에서의 흐름은 크게 빠지진 않겠으나 왜냐하면 지금 신용등급을 하락했다라고 강등했다라고 해서 시장의 영향도가 큰 위치에서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의 시장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6월 초까지의 흐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나스닥 기준에서 고점이었던 2만 포인트를 돌파하기보다는 19,000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시장 지수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또한 2,6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당분간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종목별로의 흐름은 대형주보다는 약간 가벼운 중소형주 내에서도 테마나 재료나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모두의 우리 지영 앵커가 오늘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장의 모습이 당분간의 영역에서 거래 대금은 감소하면서 일부 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에서 상황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자주 보실 겁니다. 1, 2주 사이 흐름에서는. 그래서 투자 전략적 측면에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전체로 큰 흐름에서는 저는 이번에 6월 이후의 시장 상황은 상승 전환으로의 흐름으로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800포인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서는 흐름 자체가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 과정이기 때문에 보유 주식은 가져가시면서 좀 가벼운 종목 중심으로 해서 치고받는 형태의 단기 매매 전략으로서의 대응은 어떠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중소형주 투자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빠르죠. 빠르기도 하고 네. 콕 뭔가를 찝어낸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다라는 거는 지수가 안 좋아서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매매하기 어려운 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기 힘든 장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흐름에서도 어려운 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수는 뭐 어제는 좀 빠졌지만 오늘은 반등하면서 좀 밀리는 형태이긴 하지만 크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움직이는데 뭐 그동안 안 봤던 종목들이 막 상승하는 흐름들 이게 어려운 장이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좀 어려운 장인데 저는 이 어려운 장을 어떻게 내가 빠르게 민감하게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얻어가겠다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좀 작은 금액으로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으로 빠르게 단기 매매 치고 받고 사고 팔고 하는 형태의 매매 전략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어제 또 관련해서 내용들을 나눴던 얘기 중에 나왔던 게요. 이렇게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게 되면은 네. 미국에게는 금리 인하 카드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근데 만약 6월달 FOMC 회의 때 혹시 금리 시나리오가 좀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형태인데요. 얼마 전에 그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부딪힘이 있었다라는 예.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파월 의장은 시장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면밀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초에 6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파월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6월에도 아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강등을 하게끔 만든 건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특히 이번에 감세안이 또 의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감세안이라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전체적인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6월 중순 이후에 부채 한도가 협상이 타결되고 감세안이 통과되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공급되는 현상들과 비슷한 효과를 발현시키고 이게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서의 작동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6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이미 또 시장에 발현이 된 거네요. 효과를 위해서 현재 차근차근 단계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됩니다. 어떻게 똑똑하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미 일기 때 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전략적 스탠스를 한번 취했기 때문에 네. 익숙하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때도 파월 의장이었거든요. 그때도 부딪힘이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시장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법인에는 법인세 상단부를 하향시킬 거고 개인의 굉장히 그 소득세 기준에 완화된 내용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세액공제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기 때 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기 때에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 네, 대표님 워낙 시장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또 시장 패턴을 잘 저희에게 읽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이렇게 소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열어볼 텐데요.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어제 또 시장에서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브라질 쪽에서 닭고기 수입 차질이 생기면서 이제 관련주들 마니커와 같은 그런 네. 관련주들 부각을 받았는데요. 요건 좀 장기전일 것이다라고 보세요, 대표님. 이 부분을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당분간의 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그렇죠. 소형주, 테마주,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해서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다. 어제 이 조리독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강했지만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어제 굉장히 강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네. 오늘 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이 조리독감 관련주들도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지영이가 이런 장 시장이 참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강해서 더 갈 것 같은 분위기에서의 종목 간 흐름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하루가 지나니까 시장 흐름이 딱 바뀌어버리는 예. 형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지수적 측면에서의 흐름은 당분간에 있어서 뭐 1, 2주간의 흐름에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재료 소멸성 시한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조리덕강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조정받고 있지만 중국이 60일 동안 수입 제한을 했어요. 미국도 계란에 대해서는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료가 단순하게 어제 단발성 상승의 흐름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시차를 두고 시장 상황과 연동시켜서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조리독감뿐만이 아니고 그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내일 지나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지역화폐 관련주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결론적인 흐름에서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승할 때는 우리가 못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까지 흐름이 정체되거나 조정을 받는 형태가 나타난다면 2, 3일 차를 두고 재상승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왜? 시장의 포커싱이 지금은
아주 큰 지수 관련 대형주가 아니고 거래대금 감소하는 가운데에서 소형주 중심의 시장이 재편되는 당분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재료들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에서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우리가 조류 독감에 대해서 국한에서 해당 이슈를 이해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생성되는 재료들이 있어요. 이러한 재료들에 대해서는 좀 어제 강했던 종목이 오늘 조정받는다. 그러면 끝났다라고 판단되기보다는 오늘 조정받고 장 마감 근처까지 흐름을 봐서 살아있는 패턴. 그러니까 살아있는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꼬리를 다는 형태들이 덜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음봉이지만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일 장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단기 매매 형태로의 진행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단기 이슈. 어제 한번 강했고 오늘 장에서는 소멸화되어가는 형태로의 모습으로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살아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으로 소형주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이밍 잡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까지도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빠지는 그런 기업들은 10% 넘게 그렇죠. 낙폭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지금 또 시장의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이게 장기전이긴 할 건데 시장에 반영을 받는 거는 이제 시기가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산업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약간 반사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봐도 괜찮을까요? 반사수 다른 뭐 고기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닭고기가 못 먹으니까? 수입이 제한돼서 예. 모자라니까 대체 수요에 대한 그렇죠. 네. 수요가 늘어나서 네. 그쪽에 영향도를 줄 것이다. 이거는 제한 조치가 상당 기간을 두고 진행되었을 때는 풍선 효과에서 다른 쪽에 대체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길면 2주. 짧으면 한 열흘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네. 급등하고 커피에 대한 대체 수요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대체재 수요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류 독감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대체재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앞서 나간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또 시장의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한번 또 여쭤봤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또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시장의 대장주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것만 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이제 차기식을 봐야 돼요. 조류 독감을 얘기하니까 뭐 진단 키트보다는 조류 독감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제일 강했던 종목이 마니커였죠. 많이 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차에서도 아직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급적 측면으로의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강한 종목으로의 접근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죠. 센 종목이 모든 사람들이 그 종만을 지켜봤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때도 이 종목이 가장 세게 진행되는 흐름으로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요, 대표님, 이게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잡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장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물리셨겠죠. 예, 그런 마니커 같은 기업들. 그러면 오늘 장까지는 버티셔야 돼요. 이제 가격 변동이 워낙 크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상한가, 빠질 때는 뭐 10%씩 빠져버리기 때문에 금액을 좀 조정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늘 장은 지켜보시고 내일 장 타이밍상으로 보면 빠른 종목들의 흐름들은 내일 장에서 또는 오늘 오후 장에서부터 흐름이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보다는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패턴을 또 찾아보셔야 되겠죠. 짧게 끊어치는 형식으로 안타 위주로 네.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태반주 매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그나마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투자를 너무 잘한다면은 자신 있게 도전해 보셔도 되겠지만은 대부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체크해 봤고요. 진단 키트 쪽도 좀 마찬가지의 전략들 잡으면 되겠죠. 네, 동일합니다.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니파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명명해서 이제 제가 지하철 타고 오는데 마스크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저도 전파에 쓰고 대해서 다녀요. 가시는데 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의학적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학습 효과에서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전파율은 높은데 치사율은 낮았죠. 예, 맞아요.
니파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지 않습니까? 75% 치사율이라고 그래요. 팬데믹 때 코로나는 치사율이 5%였어요. 근데 전파가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니파는 75%의 전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확산되기는 우리는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확산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 재료도 일단 어제 생성이 됐고 뭐 일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길게 보는 흐름에서의 내용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죠. 네, 여전히 우리가 동일한 테마주의 관점에서 이쪽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핫했던 이슈들 한번 파악해봤고요. 자,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눌 이야기가 너무나 많을 것 같은 주제입니다. 비명이 난무하는 2차 전지 관련주이자.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너무 안 좋습니다. LG엔솔이 오늘은 마이너스 4% 낙폭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마이너스 5%.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요, 대표님. 제가 꼭 이거를 체크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근데 제가 화요일 날 나오는데 화요일, 월요일 즈음엔 또 2차 전지가 그렇게 빠지는 날이 많지 않았더라고요. 반등 주는 날들이 더러더러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체크해 드릴 기회가 많지가 않았었는데 2차 전지 종목에 대한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 중심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되어 있으시고 정말 많을 거예요. 네. 지금은 뭐 거의 포기까지는 아니죠. 희망을 좀 잃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희망 고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또 다른 관점, 어떤 근거 없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내용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한번 이해를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지영이가 얘기해 주신 대로 LG솔루션 같은 고물가 이하로 내려왔고요. 이미 내려왔죠. 내려온 이후에도 오늘 장 뭐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한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IRA 관련된. 이게 4위가 이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시총상위 종목 내에서도 흐름이 변화하는데 일단 2차 전지를 딱 우리가 평가할 때 업황, 캐즘을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캐즘에 대한, 업황에 대한 내용은 이미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수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이 부분이 개선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수주받는다는 내용의 기사가 덜어 있고요. 특히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LG솔루션이 흑자로 전환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흑자로 전환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큰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기업이 여러 가지 비용 축소라든가 여러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의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우리가 통상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두 분기 연속해서 흑자 전환이 유지될 때는 업황이 개선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직은 첫 번이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지난 분기보다 나아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키움증권이라든가 일부 증권사에서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해서 바닥권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들도 나오고 합니다. 이게 솔솔 바닥에 대한 얘기들이 기관으로부터도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현상에서의 흐름들이고요. 이러한 맥락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업황은 정확하게 개선이 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숫자적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했고 확인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두 번째,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증자 리스크가 최근에 불거져 나온 내용에서의 그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몇몇의 기업들이 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자리에서 물량 부담 또 심리적 부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대형주에서 삼성전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삼성전자는 증자를 안 했을까요? 최근에는 안 하지 않았나요? 최근 내에서 몇 년 사이에서는 안 예. 했는데요. 삼성전자도요. 증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많이 했는데 얼마 정도의 규모로 증자를 많이 했냐면 99년도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이때는 반도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핫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성장 산업이 아니었어요. 막 태동기였던 때였습니다. 이때 삼성전자가 증자를 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시총의 10%. 그러니까 약 6천억 정도 증자를 했어요. 그 당시에 네. 그죠? 이때 고객 예탁금이 4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증자를 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이때 주가적 측면에서 가격이 어떠했느냐를 제가 그냥 간략한 흐름으로 말씀드릴게요. 97년도 IMF가 있었습니다. 예. IMF 때 700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IMF의 리바운딩이 세게 나왔죠. 모든 종목이. 2,100원까지 반등을 줬어요. 그리고 캐즘과 업황부진에 대한 부담으로 해서 주가가 650원, 700원까지 다시 빠졌습니다. 여기서 증자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증자를 한 주요 이유는 캐즘 형상으로 시설 투자, 그리고 사업적 측면에서의 확장. 뭐 지금 2차전지가 그 유상증자를 하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시총이 10%니까 어마어마했죠. 네.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물량을 다 떠안고 주가는 이때부터 계속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내에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도 과거에 뭐 여러 한 7, 8번 증자를 한 것 같아요. 규모가 컸던 시점에서의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99년도에 증자 이후에 대규모 증자 이후에 바닥에서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일정 구간에서의 등락 과정 이후에 업황이 개선되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보게 된다면 현재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몇몇의 기업들이 주가가 추가로 하락으로 계속 빠지는 현상으로의 물량 부담이나 악재로 작용하기보다는 이제 나올 거 다 나왔고 이제 저점에서 유상증자도 했기 때문에 상승으로 갈 개연성 있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에서의 그 의사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이 개선되면 시장은 바뀝니다. 아직까지는 2차전지 안 돼. 2차전지 계속 빠질 거야. 외국인 팔고 있고 IRA 법안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주가 흔들림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심리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의 합의된 생각들이거든요. 이 생각들이 바뀌게 되면 시장은 변화하면서 주가는 바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오늘 빠지는 것 맞은 자리 또 맞기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격 시세 안 보시고요. 뭐 한 2-3달만 기다려 보신다라면 지금 가격보다는 충분히 좀 더 높은 흐름에서의 가격차를 틀림없이 줄 것으로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이겠죠. 충분히 나올 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시는, 아프지만 기다려보시는 형태로의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으로는 1분기 실적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증자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증자라면은 추후에 주가적으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라는 해석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2-3달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유하신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손실권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추가로 매수하는 전략도 괜찮은지, 저라면은 그런 말을 제가 이제 만약에 허용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매수에 생각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싸 보이기 때문에 예, 매수에 맞아요. 들어가고 욕망이 네. 생기는데 욕망이 그렇게 생깁니다. 매수를 할 자리는 지금이 아니고 이전 단계에서도 몇 번의 유혹이 있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확인하고 매매하는 측면에서 지금보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신호를 볼 때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네. 어느 순간에 가면 바닥에서 이상 거래가 급증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이때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거래가 막 증가하면서 아마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이때 확인하고 진입하시는 것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 부분도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음이 아픈 게 바닥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횡보의 바닥이 남아있겠죠. 횡보의 바닥이 남아있을 네, 수도 횡보의 바닥 있겠죠. 일부 남아있을 네. 수도 있겠죠. V자면 좋겠지만 U자 형태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또 시장 이야기들 저희가 상세하게 한번 나눠봤기 때문에 일단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전략들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시장에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 줄평 들어보면서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또 시장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줄평은 앞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당분간은 종목 중심으로 한 시장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앞에 자세한 설명 드렸죠. 예, 맞아요. 이번 주 구간 특히나 종목 중심으로 해서 대응이 필요하고요. 다만 가지고 있는 대형주는 지금 매도했다가 다시 살 만한 가격차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포트가 짜이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종목 중심으로 개별주, 소형주로 짧은 매매, 작은 금액으로 진행하시는 형태로의 대응 필요한 한 주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무디스 신용등급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네. 한 6월 달 정도까지는 이런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시나리오가 또 저는 시나리오 자체가 이번 주는 등락의 장에서 횡보 구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정도에서는 한번 세게 치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가 세게 치는 네. 흐름이 나타날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약간 늘어지는 형태가 나타나면서 6월 중순에 진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다. 계속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 주는 횡보, 다음 주는 상승, 그리고 약간 늘어지는 형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상승. 이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6월 달에 있는 또 시장의 변동성들 여러분들이 대응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인사이트들 함께 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무디스 강등이라는 이슈를 선반영으로 소화를 하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일제히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었죠. 자, 일단 우리 시장 역시도 이에 따라서 제한적인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0.7%대 상승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총 상위주들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2차 전지 쪽에서는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지수의 발목을 좀 강하게 끌어당기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일부 쪽에서 상승세 나오면서 지수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 처음에는 매수 우위를 좀 강하게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매도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도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특징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쪽은 실리콘투입니다. 오늘 삼성증권 쪽에서 긍정의 리포트를 냈어요. 일단 이번 1분기 실적 좋았기 때문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4% 늘어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447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 늘어났습니다. 호실적의 배경은 바로 관세를 잘 이겼기 때문입니다.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제 관세 부과가 된 다음에 미국향 공급이 상대적으로 좀 순간적으로 주춤했었던 경쟁사와는 좀 다르게 관세 부과 전 재고 확보를 실리콘투는 미리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즉각적 단가 인상 없이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정적 물량 공급에 성공을 하면서 고객사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훨씬 더 실리콘투를 선호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타거래처를 이용을 하거나 직접 진출하는 브랜드들 역시도 이 실리콘투를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장뿐만이 아닙니다. 유럽과 중동 시장에서도 매출 성장 앞으로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비해서 유럽과 중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브랜드들의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별 중요성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적죠. 그래서 브랜드의 진출 우선순위상 동사를 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유통 공룡이 진입을 해서 공급가를 경쟁 심화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쟁 우위의 포지션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뷰티 지속 가능성
특성 같은 경우에도 수요보다도 좀 공급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 실리콘2의 안정적 물량 공급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11%대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비주입니다.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인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알렸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킨 부스터, 필러 등 자체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요. 실적 살펴봤더니 작년 기준으로 매출은 269억 원, 영업이익은 92억 원, 당기 순이익은 7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자 수 예측에서 1094대 1을 기록을 하면서 공모가는 9,1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공모가 희망밴드 같은 경우에는 8,000원에서 9,100원이었기 때문에 공모가 최상단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었죠. 자, 일반 투자자 공모 청약 같은 경우에도 1,131대 1을 기록을 하면서 4조 원 이상의 증거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 확보한 자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 적어봤습니다. 이 공장을 증설을 하고 R&D 그리고 신제품 개발에 이 돈들을 활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1공장이 설립된 다음 5년 만에 추진되는 신규 설비 투자이고요. 이 공장이 증설이 다 되게 된다면 생산 능력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위탁 생산을 했었던 화장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체 생산으로 전환을 해서 성장성과 수익성을 나란히 제고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비주 요즘 신규 상장 종목들의 슈팅이 어마어마하죠. 역시나 이에 따라서 190%의 상승세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준비한 종목은 앞타머 사이언스입니다. 이 기업이 인도 기업과 손을 잡고 폐암 조기 진단 키트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이 계약에 따라서 현지 생산 및 상용화 전반에 걸쳐서 협력 구조를 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는 비소세포성 폐암 조기 진단 기기이고요. 민감도와 특이도가 동시에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인도 기업과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에 MOU를 맺은 바가 있었는데 이번 계약 역시도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폐암 진단 기술을 이전을 하고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 역시나 진단 시약 원료인 앞타머 물질을 독점 공급키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로열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게요. 상용화 이후에 발생되는 매출에 따라서 로열티 수익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 계약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포함해서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까지 이렇게 4개국이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으로의 진출 확대에 의미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타머 사이언스의 핵심 파이프라인 기술이 이렇게 해외 진출 가능하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한 사례라고 이번 계약 평가받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 수출 확대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직행 후에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테마 탑3이고요. 반도체 전선, 전력 설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컴퓨텍스 2025 기조 연설에서 AI 생태계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AI 인프라에 필요한 공장으로 데이터 센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강부합권에서 거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20만 원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7%대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전입니다. 독일 정부가 탈원자력 정책 기조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도 체코 전력 당국이 법원의 결정에 좀 불복을 해서 정식적으로 항고를 했다라는 소식 역시도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 그리고 BHI까지 모두 6에서 8%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입니다. 중국의 샤오미가 모델 Y의 경쟁 차량을 또 출시한다라는 소식 속에 중국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되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2%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장 마감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 하원 의원이 IRA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2028년까지 없앴는데도 잠정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역시도 주가에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보다도 4에서 5년가량 더 앞당기는 것이라는 거. 자, 그래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나란히 5% 안팎의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우리 시장 마감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화요일 시장 비교적 조용한 시장들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대형주가 부진하면서 시장 자체의 수급도 부진하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이슈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넥스트 마켓에서는요. 일정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마켓의 시그널을 한번 잡아보고요. 추가적으로 오늘까지도 핫했던 신규 상장주 그리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2개의 신규 상장주에 관한 시장 힌트들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 플레이 한번 저희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과 내일의 일정 중에 주요한 일정들을 좀 꼽아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젠슨항 CEO의 발언 때문에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이번 주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개발자 컨퍼런스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글의 I.O.와 MS의 빌드 2025가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 비서 모델을 처음으로 출시하면서 시연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컴퓨텍스 2025는 대만에서 열리는 가장 큰 IT 컨퍼런스인데요. 이때 젠슨항이 참석을 해서 기조 연설을 간밤에 이어갔었고요. 또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시차가 크진 않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관련한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그대로 반영을 받고 있죠. 그런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컴퓨텍스 2025에서 젠슨항 CEO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 이야기했었던 또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었던 AI에 관한 인프라 생태계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 반응이 있었지만 오늘은 시장의 수급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 시장에서 더 큰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또 시장의 분석들도 있습니다. 관련한 또 기사 뉴스들 팔로우해 보시면서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시장 힌트들을 같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시면서 시장의 변동성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넥스트 마켓 주제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신규 상장주의 슈퍼 위크 기간입니다. 4개의 신규 상장주가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미 2개의 상장주들은 엄청난 시장에 폭발적인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짚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남은 일정들을 우리가 소화하기 위해서 주요한 기업들 2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린 자료였죠. 이번 주에 상장하는 4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민온시와 바이오비주, 달바글로벌과 인투셀이라는 기업이 상장을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화요일은 이민온시와 바이오비주가 이미 상장을 해서요. 시장에서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변동성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모레 같은 경우에는 달바글로벌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이 기업에 관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엄청 낮기 때문에요. 아마 많은 투자자들께서 기대하는 그러한 대목이 될 것 같고요. 인투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 경쟁률이 동종업계 대비해서 최대폭을 거의 기록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업종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일단 오늘 상장했었던 바이오비주는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으로서 앞으로의 성장성들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고요.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뷰티 관련한 브랜드 업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사용해 보셨을 만한 그런 브랜드인데요. 브랜드에 관한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치면서요. 공모가도 상단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인투셀도 ADC 기술이다라고 해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 기술이죠. 항암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요. 앞으로의 성장성 역시도 기대가 되는 시점입니다. 각각의 청약 경쟁률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이 나왔던 바이오비주의 청약 경쟁률은 1100대 1 정도를 기록을 했고 달바글로벌도 그에 못지않은 경쟁률이고요. 인투셀의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반 청약에 관한 경쟁률이고요. 2268대 1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규 상장주 최근의 움직임들을 차트적으로 잠깐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후 1시 기준으로 바이오비주는요. 최고가로 따지자면은 180% 넘는 상승률을 보이다가 오후장 들어서는 소폭 하락을 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100%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신규 상장주들은 최대 400%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의 시장 수급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온시아는 어제 시장에서 역시나 100% 넘게 올라섰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조정 나옵니다. 조정은 대략 12%가량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의 변동성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신규 상장주 두 가지의 기업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기업은 달바 글로벌과 인투셀이 될 텐데요. 어떤 시장 모멘텀과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달바 글로벌은요, 목요일 날 상장이 되고요. 인투셀은 금요일 상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달바 글로벌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화장품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섹터에 관한 브랜드력과 성장성이 확보되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공모가는요, 66,300원에 확정이 됐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약 8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가지의 리스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의 지분이 좀 적다라는 건데요. 그래도 공동 보유 약정 등으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지분은 있고요. 경영자 자체가 경영력에 관해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경영 성과로서 입증을 하겠다라는 자신감도 있는 만큼 시장의 반응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미 1분기부터 고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K-뷰티 브랜드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해외 매출에 관한 성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시장의 성장성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제2의 APR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의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국내 코스닥 지수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화장품 관련주가 많이 차지했다는 것도 달바 글로벌의 가치에 조금 더 더해주는 그러한 요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지만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1,300대 1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장기 보호 예수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보호 예수 물량은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의 물량을 일정한 기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물량인데요. 이 보호 예수 물량에 따라서 주가에 관한 방어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장기 보호 예수 확보가 12%가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단기가 아니라 장기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수급은 단단하게 받쳐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자에 관한 경영 마인드 역시도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요. 목요일 시장에 달바 글로벌 공모가 66,000원 선에서 상장이 됐을 때 어떤 시장 움직임 보여줄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 마지막을 장식할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습니다. 인투셀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리가켄바이오 공동 창립자가 설립한 기업입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이미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기술 수출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항체 약물 적합체다라고 하는 ADC 플랫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과의 협력도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와 손을 잡고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던 것처럼 그런 시장의 기술력들이 기대가 된다라는 시장 해석들이 있습니다. 공모가는 17,000원이 되겠고요. 시가총액은 2,500억 원으로 현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일반 청약 경쟁률이었는데요. 2,200대 1을 넘어가는 수치를 기록을 했고, 기관에 관한 청약 경쟁률은 1,100을 넘어가는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증거금은 7.2조 원을 기록했다라는 신기록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인투셀은 동종업계 대비해서도 경쟁률도 상당히 좋았고요. 보호 예수 물량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인투셀 역시도 보호 예수 물량이 12%인데 대부분 제약바이오주 중에 중소형주들은요, 이렇게 많은 보호 예수 물량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인투셀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후에 파이프라인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보시면서요. 이번 주 기다리고 있는 슈퍼 위크의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 저희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주들은 너무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일단 시장의 반응들을 보시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이트들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